안녕하십니까.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안철수 대표님께서 국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모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 대표님께서 정치가로서 오신 게 아니라 성공한 창업가로서 우리 지금 창업에 대해서 첫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 인덕창업사관학교 2기생 입교생과 그다음 졸업생들한테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대표님이 얼마나 바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요. 오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대표님께 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표님의 의상을 생각해서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주 소박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에 저희들이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표님의 겸손을 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표님께 많은 거 물어보시고 정말 창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나중에 대표님이 큰일 하실 때 또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대표님의 간단한 인사말 듣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 형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간단한 말씀. 네,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2개월 전까지 교수였습니다. 지금 정치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22개월을 빼면 제가 평생 했던 일이 의학 연구, IT 연구, 그리고 창업,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 또한 창업에 대한 또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교수로서 강의하고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이제 연관돼서 이제 융합에 대해서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게 이제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도 제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전에 해왔던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 전혀 할 생각 없고요. 정치적 목적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저 나름대로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에서 이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것의 일환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제가 이제 창업에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하면 여러 가지 학과목도 많고 아마 여기 창업사관학교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대로 쓰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배웁니다. 마케팅, 전략 또는 파이낸스 다 시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제 창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막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론적인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장 이렇게 와닿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이스트에서 많은 창업자들 대전에서 만나면서 뭐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 한 3가지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기 직전 또는 창업 직후에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렸던 말들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할 때 꼭 좋은 팀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로 창업을 하라는 그 조언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한꺼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라. 그 세 가지 정도 조언을 드리는데요. 그 뭐 구체적으로 한 번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창업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좋은 팀을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유명한 창업자들 하면 전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식으로 다 한 사람이 모든 그 큰 회사를 이루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이뤄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일례로 그 빌 게이츠도 사실은 기술자였었고 거기에 스티브 발머라는 최근에 이제 CEO도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경영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 반대로 그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이나 경영은 잘하지만 기술자는 아닙니다. 거기는 그 저기 스티브 잡스 뒤에는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또 정말 천재적인 기술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팀을 이룰 때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를수록 서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영 또는 마케팅 전문가, 기술 전문가, 그리고 또 뭐 관리 전문가 이런 세 사람 정도가 모이면 그게 아마도 최소한이라고 보는데요. 또한 성격도 다르면 다를수록 좋습니다. 행동파와 신중파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신중한 사람과 행동파가 만나면 그 행동파는 이제 안심하고 전속력으로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심하게 너무 앞으로 나가면 내 친구가 뒤에서 나를 잡아줄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나 성격은 이렇게 다양할수록 그 팀 구성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만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 서로 기능적으로 서로 만나서 팀을 구성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뭘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난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맞춰보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과연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냐 아니면 반대로 기업 활동의 결과가 수익 창출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누면 나중에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기업에서 지배 구조라는 게 또는 이사회의 역할과 그 경영진의 역할 분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요. 그리고 뭐 저기 주주와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가치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맞춰서 가능하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또한 이제 숫자는 2명에서 4명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2명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하면 그 하는 것보다 2명 이상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2명 이상인데요. 4명 정도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처음에는 기업 경영할 때 기업 경영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다수결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만장일치제를 해야지 다수결로 하면 오히려 그 제대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아마도 사회학에서도 뭐 저기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 5명 이상만 돼도 이게 만장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아마 한 4명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를 통해서 모두 다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전성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처음 초창기 그 공동 창업자 수는 2명에서 4명이 적합하다. 이제 그런 정도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좋은 팀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대부분 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 일이 재밌고 보람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참 그걸 이제 기술자일수록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인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주위 친구들에게 다 물어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만들면 창업해서 만들면 내가 사줄게. 거기에 용기를 얻고 열심히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처음에 그 사주겠다고 한 친구에게 갖다 주면 안 삽니다. 그게 저기 말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때와 자기도 돈 벌려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될 때는 완전히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컨셉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아마 당연히 초반에 다 배우셨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일종의 마케팅 그 리서치 툴인데요. 컨셉 테스트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이 제 초제를 가정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치죠.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그 용액이 워낙 큰 뭐 용기에 담아져서 막 손에도 묻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소규모로는 잘 안 쓰는데 이거를 에프킬라 병 같은 데다가 넣어서 스프레이식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사람이 창업 아이디어를 냈다고 치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지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를 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팜플렛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만들 그 제품의 그림과 그리고 여기 제목과 사용 설명과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까지 마치 이미 그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아, 이런 거 나왔는데 필요하세요?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친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 살 거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 물어봐서 성공적이면 그때 그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컨셉 테스트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도 창업자들 한 90%가 컨셉 테스트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마케팅에서 참 가장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배우시면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내 제품이, 내 아이디어가 이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제품이 비타민과 같은 제품인지 아스피린 같은 제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몸에 좋죠. 다 알죠. 그런데 아침마다 잊어먹고 안 먹습니다. 그게 비타민인 거죠. 다 좋은 건 알지만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아스피린은 머리가 아프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찾아서 사 먹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만든 제품이
비타민과 같은 제품인지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그런 제품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얼마나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올인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행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어떤 뭐 제품을 만들겠다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그 설명을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받은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그 제품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뽑아서 그냥 올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그냥 망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데, 개인이 일을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뭐 개인 인생 던지는 거니까요. 근데 회사라는 게 그 창업자만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부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걸 단계별로 나눠요. 그래서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만큼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2단계로 갈 수 있고, 첫 단계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만 지키시면 그 굉장히 실패 확률을 사실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가 아마 제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모든 창업자분과 만나서 면담할 때 제가 꼭 이렇게 그 세 가지는 확인시키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1대1 미팅은 아니지만 먼저 이 말씀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올인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하나의 어떤 지표를 삼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 대표님의 창업이나 사업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Q&A 형식으로 해가지고 몇 분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이모님은요.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완성을 하면 그걸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인프라를 이용해서 판매도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매출에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로운 수요처를 저는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객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오히려 제품 처음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 오히려 보람 있고 뭔가 자기가 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보람도 느끼고 뭐 그런 시기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실제로 판매를 할 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사실은 그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일 먼저 결심을 해야 될 게 타겟 고객입니다. 이 제품을 과연 누구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에게 그 경쟁자가 누구인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경쟁자를 누구인가로 정의하는 게 뭐 단순하다고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경쟁자를 누구냐라고 정의에 따라서 그 사업의 방향이나 그 매출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혜택을 주는가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마케팅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마우스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마우스를 골프채 모양으로 개발을 했대요. 골프채하고 똑같은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PC 사용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걸 아예 기업의 판촉물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걸 B2C로 보느냐 B2B로 보느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경쟁 제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PC용 사용자들에게 이 마우스를 판매한다면 이 제품의 경쟁자는 다른 마우스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판촉물로 이 마우스를 판매를 한다면 이 제품의 경쟁 제품은 마우스가 아니고 다른 기업의 볼펜을 포함한 다른 판촉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을 같은 제품인데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나 관심 있으면 그 마우스 드라이버 크라니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번역도 됐어요. 제 제자들이, 제가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게 레퍼런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이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실제 창업 환경에서 많이 펼쳐지는 그 경험담을 보이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 제품의 타겟 고객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느냐, 이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유통망 할 때 뭐 제일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할 거냐, 그죠? 아니면 대리점들을 통해서 판매할 거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직접 판매하더라도 내가 우리 직원들이 영업 사원을 직접 뽑아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한국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세일즈 리프레젠터티브, 그죠? 세일즈 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 보수만 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나름대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이쪽을 내가 타겟 고객이라고 선정하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계적인 접근 방법들이나 전략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A에서 유일하게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 세일즈예요. 그래서 이 세일즈가 그런데 또 벤처 창업에서 경영하다 보면 가장 절박한 게 세일즈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굉장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혹시 또 예. 앉아서 해도 예. 안철수 대표님께서 의사의 길에서 창업의 길로 가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매 순간마다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개인적 장학재단을 설립하셔서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와 같은 아까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를 개인 장학재단에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선택은 몇 번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6개월쯤 고민했습니다. 그게 쉬운 그런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의사 다 그냥 그만두고 이제 뛰어드는 것이어서요. 그런데 뭐 보통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뭐 성공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누구도
세상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오히려 뭐 성공 확률 따지다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고민하던 끝에 이제 제가 했던 판단 기준이 그 본질을 보자. 즉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의미가 있는가? 어떤 선택이 그 내가 계속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이 내가 실제로 더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즉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선택인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일은 이제 창업하는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의사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백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저뿐이니까 제가 안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고요. 어떤 일이 더 재밌고 열정을 가지는가 생각해보면 그것 역시 또 백신 만드는 쪽이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백신 만들고 나머지 하루 종일 이제 의사로서 살았는데 그걸 7년 동안 계속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정도니까 결국은 뭐 열정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재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내가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는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삶과 백신 프로그램 계속 무료로 보급하는 일들 사이에서 그 둘 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의미 있고 재미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창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성공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본질적인 판단만 해서 이제 뛰어든 게 지금의 안랩 예전에 안철수 연구소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은 아니었고요. 제 재산 절반 기부해서 일종의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슨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저기 반대편에서 악을 써가지고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하고 있는 로컬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기업들 또는 1인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분이 지역에서 혼자서 신문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서 사진 찍고 혼자서 글을 써서 재미있게 자기가 편집도 다 합니다. 그래서 1인 신문을 만드는데 그분이 이제 지원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좋은 사진기를 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신문에 사진의 질이 많이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옛날에 한 100분 정도 받아보다가 지금은 1000분 넘는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제가 직접 그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 전해서 듣고 그냥 혼자서 구무태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마다 다 도움이 없었다면 없어졌을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분이 빌 게이츠였거든요. 젊어서 창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오늘 안 대표님을 2번째 뵀는데 안 대표님이 작년인가 조선일보에 아마 이렇게 특집으로 나온 Y의 특집으로 나왔을 때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때 저 읽고 사실은 저도 안 대표님으로 팬이 됐는데 어떻든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안 대표님께서 창업을 택하신 일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행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SU의 최원희입니다.
그 창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팀 구성을 해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소통과 합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회사가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 소통을 해나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또 성공에까지 오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 소통과 합의 이전에 사실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팀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아무리 서로 그 저기 좋은 사람이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사실은 가치관이라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소통하고 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팀은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다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정말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 한 사람은 기술을 잘하고 한 사람은 저기 그 경영 잘하고 해도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 굉장히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가치관은 합의가 안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다 진심으로 이 방법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가치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특별히 강조드린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통의 노력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들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소통을 잘 못하면 그럼 또 그 팀도 또 깨집니다. 그래서도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업종마다 벤처기업 사장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옛날에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두 그룹이 나뉩니다. 한쪽 그룹은 그 주로 제조업 쪽 사장님들인데요. 제조업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가도 낮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식의 그런 데 익숙해지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먼저 말하고 자기하고 의견 틀린 사람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제 회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 특히 이제 인터넷 쪽 사장들이 그런데요. 그쪽 사장들 중에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절대로 자기가 먼저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구박하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지죠. 누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엉터리 얘기인데 구박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 즉 그 뭐라고 합니까? 의견 개진은 자유롭게. 그렇지만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도 전부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실 그런 문화가 만들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장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타입의 어떤 회사 근데 둘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성격에 맞게 그리고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창업자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요새는 1인력이 참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엔지니어에 가까운 CEO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좀 원래
어떻게 보면 안내진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엔지니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CEO의 발을 이제 글 걸을 때 CEO로서 뭐 이런 CEO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실수를 해왔다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노력까지 해왔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들어갔고 예, 우선은 저는 1인 기업은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명 이상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그나마 서로 살아남을 확률이 그래도 높다. 혼자서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은 일관됩니다. 그래서도 뭐 1인 창조기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정부회의 나가면 반대했어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또 꼭 성공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죠. 1인 기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2인 이상 팀으로 이루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관점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회사 만들 때 사장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계속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하고 싶었어요. 개발자로서. 그래서 사장을 구했는데 아무도 사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도와줘서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제가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학 제대로 배우러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경영학이라는 게 학문이라기보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의 모음 같은 게 경영학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학문적으로 가면 더 깊이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처음에는 좀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내가 시행착오를 남들이 해놨던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경영학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과서적인 정형화된 이론으로의 접근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아예 교과서는 없이 케이스 스터디만,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실제로 있었던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결정의 순간에 도달했는데 이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물어보고 한참 서로 토론한 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케이스고 대표적인 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2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하버드 대학 같으면 케이스로만 하고 예를 들면 시카고 같으면은 교과서 위주로 가고 워튼 스쿨 같으면 이제 둘을 적당하게 이제 배분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형식이 되든 어느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이론들을 통해서 개념은 갖고 접근해가면 그나마 좀 더 이제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오랜 기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고객사와 이를 대처하셨던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안랩이 B2B 회사입니다. B2B 회사와 B2C 회사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B2B 회사가 겪어야 되는 게 다 이제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특히 IT 쪽의 B2B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개별 대기업과 접촉해서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이 하나의 통째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관문을 SI 업체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종의 삼성 같으면 삼성 SDS, LG 같으면 LG CNS, SK 같으면 SK CNC 이런 식으로 다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했던 때만 해도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회사가 그 거대한 그룹의 SI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한번 대기업 계열사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는 이제 계약 조건이 다른
재벌 그룹에는 판매를 못하게 처음부터 딱 원천적으로 막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그룹마다 방법들을 찾아서 그 덫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SK 다 납품하게 됐어요. 그게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 공략 방법들이. 그 나름대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정부 납품이 있어요. 정부 납품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졌던 문제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래 한글과 V3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아래 한글은 버전 1.0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안 들죠. 그냥 그 제품만 팔고 2.0 개발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고 도중에는 뭐 그냥 버그 픽스 정도? 그래서 도중에는 개발비가 전혀 안 들거든요. 버전 1.0 버전업 할 때만 들어가죠. V3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1.0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복잡해요. 그런데 매일 바이러스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거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들어가는 그 구조가 달라요. 완전히 180도 반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판매할 때 아래 한글 판매 방식으로 V3를 판매하면 회사가 망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래 한글은 버전 1.0 구입을 하면 그거 평생 쓸 수 있죠. 도중에 그 마이너 업데이트는 그냥 무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V3를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비가 많이 드는 쪽을 요금을 받아야 회사가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버전 1.0, 2.0 신경 안 쓰고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회사 창업했을 때 맞닥뜨렸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 모두 다 아래 한글식으로 버전에 대해서만 돈을 받지 이거 뭐 사용기간 1년 계약, 2년 계약 뭐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있느냐고 아무도 사용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납득을 안 시키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고 이제 그 벽을 뚫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도 뚫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조달청에서 계약이 예전에는 버전당 계약을 하다가 이제 단서 조항이 붙었죠. 단 백신 프로그램 내지는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기간별 계약을 한다라고 그걸 바꾸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혹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다 뚫어서 안랩이 자리 잡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 빨리 잘 수가 있다는 말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CEO가 되면은 독생에 빠지시면 돼 반대 의견도 경청하라는 그 말씀 같아서 저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저 인덕대학을 방문해 주신 그 안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